네, 프린트 설명을 하겠습니다. 프린트 내용을 보면 고전 시가의 갈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고전 시가는 그 역사가 있죠. 맨 먼저 고대 가요부터 시작이 되는데, 고대 가요는 시기로 볼 때 고대 부족 국가 시대, 그러니까 부족 국가라고 한다면 그 전에 무슨 만, 진안, 변한 같은 그런 시기부터 해서 삼국시대, 그러니까 고구려, 백제, 신라, 말. 자, 삼국시대 말 한가의 발생 이전까지 고구려, 백제, 신라 시대도 고대가요 시대에 포함이 되고요. 자, 부족 국가에서 고구려, 백제, 신라, 즉 삼국시대. 음.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삼국을 이제 통일 신라가 통일하지 않습니까? 자, 통일신라 시대부터는 우리가 이제 고대 가요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자, 여기 삼국시대까지, 여기까지 시대의 기간을 고대 가요라고 시기를 잡는다는 거죠. 자, 이 시기에 어떤 가요 형태가 있었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 시기에는 음악과 무용과 시가, 자, 음악과 무용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겠고, 시가는 노래 가사, 자, 노래로 불려진 가사.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는데요. 자, 음악을 연주하면서 무용을 하고 동시에 노래로 불렀던 자, 이것들이 세 가지가 동시에 연행 되었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음악과 그 다음에 춤과 그 다음에 노래가 동시에 불렸기 때문에 종합예술의 형태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우리가 이걸 원시 종합예술이라고 합니다. 아프리카 원주민들을 보면 보통 그 춤을 추면서 음악도 연주하고 동시에 노래도 부르죠. 자, 그런 형태를 상상하면 되겠는데요. 자, 이런 형태에서 출발을 했다가 나중에는 자, 삼국시대 정도로 넘어오게 되면 개인의 정서를 담은 서정적인 시가로 발달하게 됩니다. 자, 원시 종합연술이 음악과 무용과 시가 세 가지가 종합되어 있다가 그 중에서 시가만 이 세 가지가 이렇게 종합되어 있다가 그 중에서 시가만 따로 이렇게 분리되어서 개인적인 정서를 담은 그런 시가로 분리되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 이전에 원시 종합예술에 들어있던 이 음악과 무용과 시가 속의 시가는 이때는 집단적인 노래가 되겠습니다. 자, 원시 종합예술 속에 들어있던 고대 가요의 시가는 집단적인 성격을 띠고 있고, 자, 그 이후에 점차 집단적인 성격을 탈피하고 개인의 정서, 개인의 슬픔, 이별의 아픔, 이런 것들을 노래한 개인적 정서를 담은 시가로 점차 분화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다가 이들이 이제 배경소라 속, 자, 그럼 이런 작품들이 어떻게 현대의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느냐. 자, 이 노래만 따로 가사가 전하는 게 아니고, 당시에 우리말이 없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어 옵니다. 구전. 자,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오는데, 자, 우리가 이것을 구전이라고 하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우리말이 있었지만 우리 문자가 없었기 때문에, 자, 우리말 구전된 거를 기록할 문자가 없으므로, 자, 이것을 한문으로 바꿔서 한문으로 번역해서, 자, 기록으로 남기게 되었는데, 자, 이렇게 한문으로 번역해서 남기는 것을 한역이라고 합니다. 한역. 한문으로 번역했다는 뜻이죠. 자, 따라서 한문으로 번역되어 있는 것만 의미를 해석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우리말로 정확히 어떻게 불렸었는지는 그 원형은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우리말로 기록되어야지 원형을 추측할 수 있는데 한문으로 한번 바꾼 다음에 다시 현대어 우리 한글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의미는 알 수 있지만 원형은 알기 어렵다는 거죠. 자, 그 작품으로 이제 구지가 황조가, 자, 구지가는 가락국, 이런 가락국은 가야의 전신, 부족국가 시대에 자, 가야, 나중에 신라에 병합된 지금의 마산 진해 근처에 있던, 부산 근처에 있던 자, 가락국에서
그 기원을 두고 있는 시가가 되겠고요. 자, 이거는 이제 집단적, 가락국의 부족들이 집단적으로 부른 노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게 황조가는 유리왕, 고구려의 제2대 왕이죠. 고구려 2대 왕인 유리왕이 개인적 이별의 아픔을 담은 노래가 되겠습니다. 자, 이건 개인적 서정시, 개인의 정서를 노래하고 있죠. 앞에 구지가는 집단의 정서를 노래하고 있고, 자, 공무도화가, 자, 이것도 고조선, 이것도 부족국가 시대 고조선의 어느 백수광부, 이 백수광부는 미친 남자란 뜻이죠. 흰머리를 풀어헤친, 자, 어떤 미친 남자의 아내가 지은 노래인데 이것도 개인적 정서를 담고 있습니다. 정읍사는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웠으니까 뭐 설명할 필요 없겠네. 백제시대, 자, 이것도 삼국까지는 고대가요에 포함되기 때문에 자, 우리가 고대가요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4개의 작품이 예시로 주요 작품으로 소개가 되고 있는데, 자, 그 중에서 구지가와 황조가가 프린트에 실려 있습니다. 자, 일단 이 구지가는 아까 앞에서 보면 배경솔라 속에 삽입되어 옵니다. 자, 구지가는 이게 삼국유사에 실려 있는데요. 그 삼국유사를 보면 삼국유사 안에 이제 가락국의 역사가 서술되어 있는데 그 서술된 부분 속에 자, 이 구지가만 따로 분리된 게 아니라 이 구지가가 배경설화. 자, 여기 보면 자, 이 노래가 지어진 배경이 밑에 소개가 되고 있는데 자, 그 가락국을 건국한 시조, 그 시조의 이름이 수로왕인데요. 그 수로왕이 원래 하늘의 어떤 그 신적인 존재인데 이 땅으로 내려옵니다. 그걸 강림이라고 하죠. 자, 하늘에서 어떤 신적인 존재였던 그 신비한 존재가 하늘 인간 세상으로 내려오는 것을 강림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이 강림신화라고 하니까 할 수 있겠는데요. 일종의 그 단군신화도 환웅이 이제 인간 세계로 내려와서 이제 단군을 낳지 않습니까? 사람으로 변한 곰이 여자로서 사람으로 변해서 자, 그 다음에 환인과의 사이에서 단군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자, 단군 신화도 일종의 강림 신화라고 할 수 있는데 하늘에서 인간 세계에 내려온 자, 그 단군 신화와 똑같이 이 수로 왕도 강림한 존재였습니다. 그 강림 신화 이것이 바로 배경설화로서 같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지가와 이 배경설화가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 배경설화 속에 삽입된 채로 노래가 소개되어 있는데요. 이 노래를 지은 사람들은 개인이 아니고 가락국의 구간, 자, 구간이라고 하는 그 부족국가 내의 이제 족장들입니다. 조금만 이제 소족장들인데 이 소족장들 자, 수백 명이 모여서 구간 소족장들과 9명이라고 보통 우리가 알려져 있는데 그러니까 리더급 각 마을의 리더급 족장들과 그 외에 이제 그 부족인들, 자, 부족원들 수백 명이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래를 지어 부른 사람들은 집단이 되겠죠. 이들이 모여서 왕을 맞이하기 위해서 노래를 불렀대요. 그럼 당시에 이제 부족 국가가 이제 잦은 전쟁으로 불안정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부족들이 연합을 해서 더 강력한 국가를 세우고 그 국가의 왕을 추대해서 권력을 몰아주고 효율적인 정치 체계와 행정 체계를 갖추면서 국가의 힘과 덩치를 키워야지만이 그 옆에 있는 다른 집단 혹은 다른 부족 국가와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겠죠. 그런 맥락에서 왕이라는 존재가 필요했습니다. 자, 그런 왕을 자기들에게 확실한 리더를 보내달라고 자, 이들이 지금 하늘을 향해서 비는 그런 이야기가 소개되었고요. 그렇게 그래서 이제 집단적으로 집단 의례를 치르는 가운데 자, 그게 일종의 소원을 빌면서 노래를
부르는 그런 주술적인 성격을 띠고 있고요. 자, 그런 가운데 이 노래가 불려진 것입니다. 그런 성격을 여러분들이 일단 이해해야 되겠고요. 자, 본문 잠깐 보면요. 자, 거북아 머리를 내어라. 자, 이때 거북이는 자, 진짜 거북이라기보다는 여러분 거북이라는 존재는 신성한 존재입니다. 자, 이 거북이가 아주 오래 살고요. 자, 느리게 움직이지만 뭔가 신비한 어떤 존재로서 옛날 고대 국가 시대에는 신성한 존재로서 이렇게 추앙받고 이렇게 신으로 이렇게 떠받들여지던 그런 생물이었죠. 자, 그래서 거북이는 신령스러운 존재, 신성한 존재라고 그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거북아. 자, 이때 호칭, 호격조사, 호칭을 부르고 있죠. 자, 머리를 내어라. 자, 이때 머리를 내어라 라고 하면 모습을 드러내어라. 혹은 생명을 드러내어라. 라고 1차적인 해석이 가능하겠고요. 자, 이것을 당시 부족국가의 정치적 상황으로 연관시켜 해석을 해본다면, 자, 왕이나 군주, 리더. 자, 그렇게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머리를 내어라, 즉, 모습을 드러내어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네가 머리를 즉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 자 왕과 군주로서 우리에게 하늘에서 내려오지 않으면 너를 구워서 먹을 거야. 자 구워 먹으리는 표면적으로 볼 때는 위협의 의미가 있겠죠. 표면적으로는 위협의 의미가 있지만 이면적 속의 의미 자 이면은 속의 의미란 뜻입니다. 자 주술적으로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주술적 위협. 소원을 빌기 위해서 자 겉으로만 위협을 하고 있다는 거죠. 진짜 위협이 아니고 자 그래서 사실은 표면적으로는 위협이지만 속으로는 선왕을 빌고 자기 소원을 들어달라고 하늘을 향해서 요청하시는 거기 때문에 자 기원의 태도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제를 정리하면요. 이렇게 여기 호칭, 명령, 그 다음에 뭡니까? 호칭, 명령, 그 다음 조건으로 보면요. 자, 그 다음에 위협. 호칭과 명령과 위협의 자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여기 호칭, 명령, 가정, 위협. 가정을 빼먹었네요. 호칭과 명령과 가정과 위협의 네 가지 과정을 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자, 호칭, 명령, 가정, 위협. 자, 이런 순서를 좀 기억해 두는데요. 자, 여러분 이런 그 형식은 자, 크게 보면 명령과 위협의 구조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명령과 위협의 이 구조는 당시에 자, 원시 시대부터 자, 일반적인 주술 구조입니다. 자, 이게 일반적 주술 구조. 보통 우리가 소원을 빌 때, 야, 너, 뭐뭐 하지 않으면, 뭐뭐 해라, 머리를 내어라. 너 아니면 잡아 먹을 거야. 뭐, 절대자를 향해서, 뭐, 하나님 들어주지 않으면 나 화낼 거예요. 뭐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일반적인 주술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자, 당시에 이것이 폭넓게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자, 폭넓게 사용된 어떤 형식이 되겠습니다. 자, 주제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주제. 자,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새로운 지도자. 자, 자기 부족들을 지도해줄 새로운 지도자, 즉 왕이라고 바꿔보겠습니다. 자, 플러스 어떻게 강림기원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와서 인간세계에 내려와서 모습을 드러내고 자기들을 잘 정치적으로 이끌어 줄 것을 기원하고 있죠. 자, 이게 주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형식을 보면요. 자, 이게 사구로 되어 있는 한역시 네 구절 1, 2, 3, 4 네 구조로 되어 있는 사구 한역시가 한문으로 번역한 시가 되겠고요. 자,
집단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자, 소원을 빌기 때문에 주술적인 노래, 주술요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의식, 제사의식, 의식을 치를 때 불렀던 노래 의식요라고 할 수 있고, 또 노동을, 자, 이 노래를 부를 때, 지팡이 같은, 혹은 뭐 호미 같은 걸로 땅을 파면서 부르기도 했다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노래가 제사의식에서만 불리는 것이 아니라 노동을 할 때도 불렸으므로 노동요의 성격도 가지고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 이런 특징들을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리왕의 황조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황조가의 제목의 황조라고 하는 거는 이제 노란색의 깃털을 가진 새를 가리키고요. 그런 노란색의 새는 꾀꼬리를 가리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꾀꼬리가 뭐 주로 노란색이 아니면 그린색, 그러니까 녹색을 보통은 띠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꾀꼬리를 가리키는 그런 한자 제목이 되겠고요. 자, 꾀꼬리에 관한 노래라고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지은이는 유리왕. 자, 유리왕은 고구려의 시초인 주몽. 자, 주몽왕의 아들이죠. 아들입니다. 자, 이런 이 황조가를 친 유리왕은 자, 왕이 되었을 때 이제 정치적으로 여러 부족의 여성들과 결혼을 했는데, 자, 그 유리왕의 아내가 이제 첫 번째 부인이 당시 고구려 같은 부족 출신, 고구려 출신의 여자였고요. 자, 왕비가, 자, 두 번째, 세 번째 왕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 두 번째, 세 번째, 그 이후에 서드 왕비 중에 이제 한족 출신, 당시 중국 한족 출신의 왕비가 있었다고 합니다. 후궁이죠. 자, 그런데 유리왕은 아마도 한족 출신의 그 후궁을 더 예뻐하고 사랑했나 봅니다. 그래서 더 애정을 갖고 있었는데 그 유리왕이 일정 기간 동안 이제 사냥을 나갔다 옵니다. 사냥을 나갔다 오니까 글쎄 자기가 아끼던 그 한족 출신의 여자가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자, 물어보니까 이 후궁 왕비가 첫 번째 왕비와 다툼 끝에 첫 번째 왕비가 워낙 심하게 이렇게 협박을 하고 이렇게 해대니까 견딜 수가 없어 도망갔다. 자기 고향으로 가버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자, 그래서 유리왕은 부랴부랴 말을 타고 자기 고향 그 나라로 돌아가 버린 그 후궁을 쫓아갑니다. 자, 배경설화에 따르면 이 고구려 출신 왕비를 화희라고 하고 한족 출신 후궁을 치희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요. 이 둘 간의 갈등 끝에 결국은 치희가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가 버린 거죠. 그래서 열심히 말을 타고 쫓아갑니다. 쫓아가서 이제 부탁을 간절히 하죠. 제발 돌아와줘 여보. 당신을 위해서 내가 뭐든 할게 라고 이렇게 애걸복걸 매달렸지만 치희는 한마디로 거절합니다. 당신이 있으면 내가 조금 숨을 쉴 수 있겠지만 당신들 집에 있을 수도 없고 집을 비우는 순간 나는 또 당하게 될 텐데 내가 그런 대접을 받으면서 비참하게 살고 싶진 않다. 날 붙잡지 마라. 나도 가슴 아프지만 돌아갈 수 없다라고 아주 단호하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자 유리왕은 더 이상 붙잡지를 못합니다. 자, 그 사랑하는 사람, 즉 치희를 가리키겠죠. 그 치희와 이별한 후의 심정을 표현한 것이고, 지은이가 개인이기 때문에 아까 구지가가 집단적인 어떤 노래의 성격을 띠고 있다면, 자, 이 황조가는 개인적 서정가요로 이제 성격을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는 거죠. 집단에서 개인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의 성격을 보여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돌아오면서 그 이별의 슬픔을 가누지 못하고 돌아오는 중에 이제 말을 타고 오다 보니 중간에 쉴 때가 있겠죠. 말을 묶어놓고 쉬고 있는데 마침 그 나무 위에서 자, 꾀꼬리가 한 쌍이 아주 다정하게 아주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정한 암수 꾀꼬리를 보는 순간 더
자기가 두고 온 그 사랑했던 그 치이와의 이별을 가슴 아프게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 이별의 슬픔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헐벌하는 저 꾀꼬리. 자, 꾀꼬리를 바라보죠. 자, 암수가 서로 다정한데, 자, 이거는 이제, 부러움의 대상이죠. 아, 부럽다. 그리고, 자, 이걸 보는 순간, 자, 이별의 슬픔이 더 심화됩니다. 이별의 슬픔을 더 깊게 느끼게 만드는 그런 소재가 되겠죠. 이별의 슬픔이 심화되는 소재. 그러니까 이거를 눈앞에 보이는 사물이 화자의 정서를 더 부각시키거나 자, 불러일으킬 때 우리가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화자는 외롭죠. 이내 몸은 외롭습니다. 다정하고 외롭고. 자, 그래서 꾀꼬리와 이내 화자의 몸은 의미상으로 대조가 되죠. 자, 이별의 슬픔을 심화시킨다. 화자의 정서를 더 심화시킨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고요. 자, 이때 꾀꼬리는 객관적 성관물이면서 화자의 정서와 대조가 되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대조적 성관물 이렇게 약칭으로 불러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누구와 함께 돌아갈고 돌아갈 사람이 없구나. 체념의 정서 혹은 이별의 슬픔과 한의 정서가 담겨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주제가 뭐가 되겠습니까? 주제를 한번 정리해 보면요. 주제 땡땡. 자, 치와 이별. 자, 플러스 한이 되겠죠. 혹은 체념. 자,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중요한 표현상의 특징은 뭐가 되겠습니까? 자, 대조법이 쓰였고요. 객관적 상관물이 쓰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꾀꼬리까지 정리해봤고요. 자, 고대가요. 자, 이것도 한문으로 번역되어서 자, 사구체 한역시가에 해당하겠습니다. 네 줄짜리는 사구체라고 부르죠. 구지어와 같은 그 형식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구지가의 구지가 거북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고대가의 설명이 끝나고요. 이제 향가로 넘어갑니다. 향가 이전 시대까지가 고대가요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두고요. 자, 교과서 텍스트로는 정읍사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고대가요 시대가 끝나고 통일신라 시대의 가요로는 통일신라, 자, 향가가 있습니다. 향가. 여러분, 향가는요, 우리 노래이기 때문에 우리말로 불렸겠죠. 우리말로 불렸습니다. 그런데 당시 우리 문자가 없었기 때문에 기록을 하고 싶은데 기록할 방법이 마땅하지 않았죠. 그래서 고민 끝에, 자, 할 수 없이 당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문자는 중국의 한자밖에 없습니다. 한자를 빌려서 표기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 한자를 빌려 표기하는 방식을 향찰 표기라고 합니다. 자, 향찰의 향은 고향, 우리 고유라는 뜻입니다. 자, 한자를 빌려서 우리 고향의 신라의 고향의 고유한 노래를 표기했다라는 뜻으로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고유들이라는 뜻으로 설명이 되어 있죠. 자, 그 향찰 표기로 되어 있는 향가는 현재 그 당시 많이 불렸겠지만 현재 기록으로 남아있는 것들은 총 25수가 전해지고 있는데 그 중에 14수는 삼국유사에 실려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보현 시본가라고 하는, 자, 거기에는 11수가 실려 있습니다. 합해서 25수가 되는 거죠. 자, 중요한 점은 이 특징이 주로 승려나 화랑 같은 귀족 계층에서 주로 향유되었다. 그러니까 서민의 문학이 아니고 귀족의 문학이라는 거 기억해 둬야 되겠습니다. 자, 정읍사는 개인 어떤 여성의 노래이고, 자, 물론 그 구지가 않는 집단의 노래이기 때문에 어느 개인으로 보기가 특정 계층으로 특정할 수가 없죠. 그리고
유리왕의 황조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귀족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고대 가요는 어떤 한 계층으로 특정할 수 없죠. 자, 개인 정읍사를 지은 개인 평민 여성도 있고, 그 다음에 유리왕 같은 지배계층도 있고, 그 다음에 구간과 2, 300명이 같이 모여 부른 집단적인 지은이도 있기 때문에 특정 계층으로 설명할 수 없는 반면에, 자, 향가는 특정 계층만 지어 불렀다. 자, 그 형식은 4구체 4줄짜리, 8구체 8줄짜리, 19체 10줄짜리가 있습니다. 자, 이 4구체는요, 기본적으로 민요체. 민요는 길이가 짧고 간단한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자, 초기 형태로서 4줄짜리가 기본적인 패턴으로 불려진 것들입니다. 서동요와 헌어가 있는데, 이번 시험에 나오지 않으니까 넘어갈게요. 8구체 역시도 이제 처형과 모죽질환과 같은 것들이 있는데, 자, 4, 8, 10. 이 중에 3개 형식 중에서 19체가 가장 정제돼 있다니 가장 정돈된, 혹은 가장 세련된, 자, 이런 뜻이 되겠는데요. 자, 이걸 우리가 이제, 교과서도 이걸 다루고 있지 뒤에 이제 안민가가 나옵니다. 자, 제망매가 안민가 같은 것이 이제 19체 한가인데요. 자, 이 19체 한가는 10줄을 세 부분으로 기, 서, 결 이렇게 3단 구성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자, 그 중에서 기는 1부터 4까지, 자, 서는 5부터 8까지, 지금 4줄씩이죠. 그 다음 결은 마지막 2줄, 그래서 1에서 4, 그 다음에 5에서 8, 마지막 9에서 10. 자, 이렇게 3단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이 특징이 뭐냐면, 마지막 여기 두 구를, 자, 특히 여기 이제 마지막 여기 9구에 나오는 이 줄을 낙구, 여기를 마지막 끝내는 구절이라 해서 낙구, 떨어질 낙자에 낙구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낙구에 항상 감탄사가 쓰입니다. 자, 낙구의 감탄사가 쓰이면서 이 감탄사가 나중에 시조 종장 첫 구에 감탄사가 자주 쓰이게 됨을 우리가 알 수, 전체는 아니지만 적구에 감탄사가 많이 쓰입니다. 자, 여기에 이 형식에 영향을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이걸 기억을 해둬야 되겠고요. 자, 이제 뒤에 이제 안민가가 나오니까 안민가를 정리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신라 향찰로 쓰여진 향가는 어떤 어떤 가치가 있느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자, 우리말을 우리 방식으로 처음 기록했다는 거죠. 여러분들, 앞에 한혁씨가, 그러니까, 위에 실려있던 고대가요 중에 구지가하고, 그 다음에 황조와 같은 경우는 우리말로 당시에는 불렸겠지만, 그게 자, 한문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문으로 번역하는 거하고, 자, 향찰은 한문으로 번역한 게 아닙니다. 향찰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향찰은 한문 번역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둬야 되겠고요. 한문 번역이 아니라 한자를 빌려서 우리말을 표기한 겁니다. 자, 그런 차이가 있다는 점 여러분들 기억을 꼭 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통째로 번역을 한 것과 그 다음에 한자를 빌려 우리말을 표기한 것은, 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한문으로 번역했다면 예컨대 우리말을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사랑해 라고 이렇게 한다면, 자, 한문으로는 나자에 그 다음 너여자는 자, 이렇게 적습니다. 그 다음 사랑해, 자, 한자가 그렇죠. 사랑할 애자가 먼저 나와야 되겠네요. 사랑할 애, 그 다음에 너여자, 한자가 좀 틀렸습니다. 너요.
그래서 나는 너를 사랑해를 한문으로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죠. 아에여. 자, 이렇게 한문으로 기록하겠죠. 자, 이거는 문장을 아주 한문으로 바꿔놓은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말의 의미를 추리할 수 있지만 우리말의 형태는 알 수 없죠. 의미는 이해 가능. 우리말은 그렇지만 but 우리말 발음을 알 수 없죠. 우리말 발음을 전혀 알 수 없다. 자, 이게 한문 번역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자, 향가의 표기 방식인 향찰은 한문을 번역하는 것이 아니고 한자를 자, 번역하는 것이 아니고 빌려서 표기했다고 얘기했죠, 우리말을.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나. 자, 나는 너를 사랑해. 똑같이 하는 겁니다, 나. 나라고 하는 한자가 뭐가 있을까요? 어찌 나자가 있겠네요. 그럼 이 어찌 나자입니다. 어찌나. 는. 자, 스물은자를. 자, 스물은. 나은. 너를. 자, 너여자를 씁니다. 자, 너를. 을자는 새 을자를 씁니다. 너을. 자, 사랑에는 자, 넉사자. 발음을 빌려볼게요. 사. 자, 랑자는 화랑할 때 랑. 자, 해라는 글자는 하다여자가 있습니다. 하다여자. 자, 이렇게 한자를 표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자를 빌려서 이렇게 한자로 표기하지만 이걸 읽을 때 어떻게 읽어요? 이걸 읽을 때 이렇게 읽는 거죠. 나은 너를 사랑해. 그래서 여기서 뭘 할 수 있습니까? 우리말의 형태를 추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말 형태를 좀 추측 가능하다. 자, 그게 한문으로 번역한 것과 한자를 빌려 우리말 향찰로 표기한 것의 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향찰은요, 이제 우리 민족의 주체성. 왜 우리말을 자, 기록이 추측이 되기 때문에 주체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이걸 통해 또한 그 신라인들의 정신세계를 알 수 있겠죠. 또한 배경설화가 전해지고 있어서 자, 문학과 역사가 여기서 같이 우리가 추측이 가능하다는 점, 이런 특징을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 프린트 실려 있는 안민가를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민가는 충담사라고 하는 승려가 지은 향가가 되겠고요. 역시 승려 귀족계층의 작자의 특성을 우리가 알 수 있겠고요. 안민가라는 제목을 딱 보면 여러분들이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백성 민자, 백성을 안, 편안하게 만드는 노래. 백성들을 잘 안정시키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고대 국가나 현대 국가나 국가의 할 일이자 의무가 되겠죠. 자, 그런 의식을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런 정신세계가 이 향가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아까 향찰 표기를 통해서 표기했다고 했죠. 뜻과 의미를 빌려서 우리말 순서에 맞게끔 적었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왼쪽에 한자, 이게 이제 삼국유사에 실려 있는데, 자, 이렇게 한자, 향찰로 표기가 되어 있고요. 자,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자, 현대 한국어로 번역을 해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데, 자, 이 번역이 정확한 것인지는 100% 알 수 없으나, 대체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자, 해석해보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임금군자입니다. 임금군자. 자, 이 군자는 임금군자인데, 자, 우리말로는 임금이라고 읽히기 때문에 자, 이거는 뜻을 빌린 겁니다. 임금이라는 뜻을 빌려서 뜻을 빌려 표기했기 때문에 훈자 표기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이 은자는 스물음자입니다. 스물은자니까 뜻을 빌린 게 아니라 자, 음을 빌렸습니다. 자, 이거는 음차를 한 거죠. 그래서 얘는 음차를 했다. 자, 아버지 부자입니다. 아버지 부자니까 이것도 뜻을 빌려서 훈차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야는 뭐뭐 요자에서 이게 어조사 야자인데 뭐뭐야. 자, 이건 뜻이 아니라 역시 음을 빌려서 아버지 요로
서술되고 있기 때문에 음자를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자의 뜻과 음을 빌려서 우리말 순서에 맞게끔 적었고요. 자, 그래서 군은 부야. 현대 한국인들은 우리가 군, 은, 부야라고 현대 한국인은 읽겠지만, 자, 이거를 신라인들은 이렇게 읽지 않고 어떻게 읽었을까요? 자, 임금은 아부지요. 자, 이렇게 읽었다는 거죠. 우리말로 읽었습니다. 읽을 때. 표기는 한자로 하지만 읽을 때에는 우리말로 읽었다는 거죠. 자, 이게 항찰 표기를 이해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임금은 아버지다. 여러분, 아버지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자녀를 보살피는 존재예요. 자, 그리고 신하는 사랑하시는 어머니요. 자, 신하는 이제 뭐와 같다? 어머니와 같다. 역시 이것도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은유법, 비유법이 사용되고 있죠. 그리고 자, 임금과 신하, 그 다음 백성들의 관계를, 자, 백성은 어리석은 아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군, 신, 민의 관계를, 정치적 관계를 가족 관계에 빗대어서 표현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게 유교적 이념을 담고 있네요. 자, 이렇게 여기신다면, 자, 지배층, 임금과 신하들이 백성을, 자, 보살핌이 필요한 어리석은 아이라고 여긴다면, 백성들은 자신들이 사랑받는 것을 스스로 알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기 부분 1부터 4까지. 자, 그 다음에 4, 5, 6, 8이 또 서 부분에 해당한다고 했죠. 5부터 8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꿈틀대며 살아가는 서민들이, 자, 서민들은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듭니다. 자, 그때 고대 국가 시대에, 자, 통일신라 시대나 현대의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이나 살아가는 건 서민들은 꿈틀대며 진짜 힘들게 살아가죠. 자, 이게 현실적 삶의 어려움입니다. 삶의 고단함, 어려움이 있는 거죠. 서민들이 사랑을 먹어 스스로 다스려죠. 사랑을 먹게 된다면, 자, 살만한 거죠. 국가로부터 보살핌을 받고, 복지 혜택을 받고, 보호를 잘 받는다면, 자, 그 사랑을 먹고 스스로 잘 다스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을 버리고, 자, 이 땅을 버리고 어디로 갈 것인가? 땅을 버리고 간다. 요즘은 뭐 이런 일을 우리 찾아볼 수 없지만 옛날에는 백성들이 살 땅을 버리고 너무 힘드니까 도망가. 자, 유민이 되거나 떠돌아다니는 유민이 되거나 혹은 도적대가 되거나, 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죠.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밀란으로 확대가 되기도 하고, 이건 고대 국가부터 구한말에 이르기까지 우리 역사에서 흔하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역사적 사실이죠. 자, 이렇게, 자, 사랑을 먹고 다스려진다면 이 땅을 버리고 어디로 갈 것인가 하고 생각하면, 자, 그런데 사랑을 먹지 못하고, 자, 지배층으로부터 좋은 다스림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 땅을 버리고 어디로 갈 것이고 생각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나라가 보존되지, 자, 보호되고 온전하게 유지되지 않을 것임을 알리라. 사랑을 받지 못하고 국가로부터 버림받는다면 당연히 땅을 버리고 떠날 수밖에 없죠. 자, 도적대가 되거나. 그럼 세금은 누가 내고 누가 나라를 지키겠습니까? 나라가 망가지겠죠. 자, 마지막 결구가 국구와 식구, 선생님 국구로 뭐라고 했습니까? 낙구라고 불러요. 낙구. 자, 이 낙구의 첫머리에 뭐가 쓰인다고요? 감탄사가 쓰인다고 했습니다. 똑같이 감탄사가 나왔네요. 아, 임금답게 신하답게 백성답게 한다면, 자, 군군 신신 부부자자라고 해서 이거는 공자가 남긴 유명한 말입니다. 군군 신신 부부자자.
자, 그렇게 한다면 나라가 태평할 것이니라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유교적 이념을 주장하고 있네요. 자, 여기에 주제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제. 자, 임금과 신하들이여. 자, 이들 대상으로 뭐합니까? 백성을 사랑해라. 자, 이런 걸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표현상의 특징은 뭐가 될까요? 표현상의 특징은 자, 상징 혹은 비유법이 쓰였습니다. 자, 감탄법이 쓰였죠? 영탄법, 아에서. 자, 이렇게 해서 주제와 표현상 특징을 정리해 봤습니다. 자, 표기는 향찰 표기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 둬야 되겠습니다. 자, 이상 설명을 일단 마치고요. 또 뒷부분도 이제 있는데 선생님 지금 오늘 시간은 일단 여기까지만 설명을 하고 뒤에 이어서 다른 편 2, 설명 2를 이어서 찍어서 다시 올리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